마크 저크버그.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정말 유익한 내용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마크 저커버그는 1984년 5월 14일 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아버지 에드워드 저커버그와 어머니 캐런 저커버그 사이의 둘째이자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정신과 의사로 일했다. 저커버그 가족은 마크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스페리다브즈 페리라는 지역으로 이사했다. 뉴욕주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답스페리는 언페이스풀, 마이클 콜린스, 폴링 인 러브 등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산림보호구역인 주링 자연보호 지역이 있는 답스페리는 대자연 속에서 산책과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저커버그 가족은 이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1층에는 아버지의 치과 진료실을 차리고 가족들은 2층에서 생활했다. 아버지가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늘 점심 식사를 함께 했고 아이들은 1층에 있는 진료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아이들은 진료를 기다리는 손님들 옆에서 동화책을 읽거나 소꿉놀이나 퍼즐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마크 저커버그는 유별날 정도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새로운 것을 보거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살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며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렸다. 또 마크는 호기심만큼이나 질문도 많은 아이였다. 그래서 마크의 부모는 하루 종일 아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는데 또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면 마크의 부모는 백과사전까지 꺼내 차근차근 설명해줘야 했다. 이렇게 유아기 때부터 마크는 부모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배워갔다. 그래서 마크의 부모는 아들이 커서 법률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누가 봐도 마크의 논리적인 사고와 차분하고 끈기 있는 성격은 법학 공부에 맞아 보였다. 마크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성향 덕분이었다. 아버지 에드워드는 자신의 직업인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뿐만 아니라 최첨단 장비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컴퓨터에 주목했다. 그런데 컴퓨터에 관심은 많았지만 전공 분야도 아닌데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 적도 없던 터라 에드워드는 처음부터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했다. 그는 당시의 일반인들도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베이식 BASIC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혼자 힘으로 프로그램을 조금씩 완성해갔다. 마크는 1살 때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다. 글자는 생활 단어만 아는 수준이었지만 아버지가 키보드로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모니터 화면에 글자가 뜨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빠 IMPUT란 단어를 왜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 아버지는 마크를 무릎 위에 앉히고 하나하나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주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아이가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마크는 이런 식으로 아버지로부터 프로그램 만드는 법을 배워나갔다. 마크에게 컴퓨터는 장난감 같은 역할을 했다. 서너 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베이식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걸 배운 마크는 늘 컴퓨터로 프로그램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놀았다. 아버지 에드워드는 마크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윈도우 3.1 운영체제로 실행되는 퀀텍스 486DX 컴퓨터를 사주었다. 당시에 퍼스널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였지만 아이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사주는 일은 드물었다. 그때부터 마크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다. 베이식 언어가 새롭게 발전할 때마다 새 책을 사달라고 졸라 시언어나 자버 같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 후 프로그래밍 실력이 많이 늘었다. 1996년 12살이 된 마크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저크넷을 개발해냈다. 당시 치과 진료실에 환자가 도착했을 때 에드워드는 자신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마크는 이런 아버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와 진료실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물론 저크넷을 개발하는데 온전히 마크의 혼자 힘만으로 한 건 아니다. 데이비드 뉴먼이라는 개인 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컴퓨터 선생님이자 마크가 저크넷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준 조력자였다.
하지만 뉴먼에게 기술적인 아이디어와 지원만 받았을 뿐 모든 프로그래밍 작업은 마크가 직접 다 했다. 마크의 컴퓨터 재능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깨달은 부모는 아들의 교육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탑스 페리에 있는 머시 대학에서 목요일 저녁마다 대학원 수준의 컴퓨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마크는 함께 어른들 사이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어느 날 강사는 마크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미스터 저커버그,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와 수업에 같이 오시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에 와서 지루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아이가 딱해 보여서요. 아이가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건가요? 그때 옆에 있던 마크가 말했다. 선생님, 이 강좌를 신청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마크의 대답에 강사는 너무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마크의 아버지가 나섰다. 아이 말이 사실이에요, 선생님. 이 수업을 신청한 건 아들 마크고 아이 혼자 여기까지 오기에는 집이 조금 멀리 있어서요. 그 후로 수업을 함께 듣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마크는 컴퓨터 천재로 알려졌다. 컴퓨터만큼이나 마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였다. 시리즈의 모든 영화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는지 대사와 장면까지 줄줄 외울 정도였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다. 마크는 SF 영화에 빠지게 되면서 과학소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타워즈와 SF 과학소설은 마크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불을 지펴주었다. 그것은 컴퓨터밖에 모르던 마크를 더 넓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방향등 같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마크는 오직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술과 지식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만 잘하는 건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건 프로그래밍 기술만큼 무엇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는 것이었다.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선 자신이 모르던 세계에 대한 탐구가 필요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크는 역사와 문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책 속에 파묻혀 살던 마크의 인생에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명문 사립 보딩 스쿨인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로부터 입학 허가가 떨어진 것이다. 1781년에 설립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 미국의 사립학교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학교다. 일찍부터 과학과 수학 등 이과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마크에게는 안성맞춤인 학교였다. 토론식 수업의 대명사로 알려질 정도로 필립스 엑시터에서는 과학 과목까지 거의 모든 수업을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쌓아둔 지식과 교양이 필립스 엑시터에 와서 활짝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마크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등 고전 언어 분야에서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는데 학업 외 활동 중에서 마크가 관심을 보인 건 뜻밖에도 펜싱이었다. 그래서 2000년 뉴욕에서 열린 미국 펜싱협회 지역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어린 선수가 선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펜싱을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펜싱 그 자체를 즐겼다. 마크는 과학 올림피아드와 라틴어 영예 학생 클럽뿐만 아니라 수학팀 등 다양한 분야에도 참여했다.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당시에 마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필립스 엑시터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밥만 먹어야 하고 학교 매점에서 파는 간식만 먹을 수 있었다.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에겐 뭔가 자극적이고 맛있는 군것질거리가 절실했기 때문에 종종 학교 담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담을 넘다 들켰을 때의 위험과 마을까지 먼 길을 달려갔다 오는 수고가 너무 컸다. 그래서 반 친구인 크리스토퍼 틸러리와 함께 간식거리를 주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다. 마크와 크리스토퍼는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간식 주문 웹사이트를 만들어냈고 이 웹사이트를 모든 학생들에게 오픈했으며 그 후로 학생들이 학교담을 넘는 일은 사라졌다.
물론 맛있는 군것질거리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마크의 다음 목표는 음악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는 아이팟이 대중화되기 전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컴퓨터로 음악을 들었다. 그런데 재생 목록이 다 끝나면 음악이 멈추기 때문에 계속 들으려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했고, 또한 듣고 싶은 목록을 일일이 지정하는 것도 불편했다. 그래서 마크는 이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뛰어난 코딩 실력을 가진 같은 반 친구인 애덤 디안젤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마크와 애덤은 그날로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사용자의 음악 취향을 바탕으로 디지털 목록을 생성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 소프트웨어인 시냅스를 개발해냈다. 마크가 처음 만든 프로그램인 저크넷이 AOL 인스턴트 메신저의 선도격이었다면, 시냅스는 사용자가 잘 모르는 곡 중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을 것 같은 곡들을 찾아내어 재생 목록을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시냅스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관련 블로그에까지 시냅스에 대한 글이 실렸다. 자칭 컴퓨터 강들을 위한 뉴스 사이트에서 시냅스에 대한 칭찬 후기가 계속 올라왔고, 여러 웹사이트에서 시냅스에 대한 좋은 평가가 계속 올라왔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사와 AOL에서 시냅스를 $1,000,000에 사고 싶으며 시냅스의 성능 개발을 위해 마크와 애덤을 고용하겠다는 제안이 왔다. 마크와 애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마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결론을 말했다. 마크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인문학의 기초를 공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컴퓨터 덕후에서 벗어나 사고의 폭이 확장된 사람으로 부쩍 성장해 있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동기와 의지라는 걸 깨닫고, 두 사람은 어마어마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마크는 애덤의 동의를 얻어 시냅스 프로그램을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며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갔다. 미국의 대학은 고등학교 학업 성적과 SAT, GPA 성적보다 입학 지원 에세이가 더 중요하다. 마크 역시 에세이 쓰기에 매달렸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와 목적, 과학, 수학, 천문학, 물리학, 고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받은 수상 경력들을 빠짐없이 적어 넣었다. 미국 펜싱 협회의 지역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는 강조했고, 자신의 경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그넷과 시냅스 등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적어 넣었다. 2002년 9월 마크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마크는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하버드에 왔으므로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이한 것은 마크가 심리학 수업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젊은 시절 정신과 의사였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 심리학은 들어가면 갈수록 새로운 창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경이로운 세계였기에 마크는 인간에 대한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보통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필요와 효율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하지만 마크는 그보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용하면서 얻는 좋은 기분, 만족을 얻는 지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등에 대해 고민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마크는 커크랜드 기숙사에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함께한 크리스 휴즈, 더스틴 모스코비츠, 에두아르도 세버린을 만났다. 살아온 환경이나 목표로 하는 전공 분야, 성격, 취미 등은 다 달랐지만 네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기숙사 방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게임도 하고 밤새도록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의 토론 주제는 사소한 것부터 거창한 것까지 다양하고 풍부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마크의 프로그램 아이디어였다. 당시 마크의 관심을 끄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2003년 초에 인터넷에 공개된 버디주라는 웹사이트였다. 버디주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로 몇 달 안에 사용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사이트를 개발한 사람은 바로 마크의 고등학교 때 친구이자 시냅스의 공동 개발자였던 애덤 디안젤로였다.
마크도 친목과 함께 생활에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 신청한 수업 과목들을 공개할 수 있는 코스매치라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냈다. 코스매치는 하버드생들로부터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접속할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그 자신감 때문일까? 몇 주 후 마크는 사람들의 호평을 한순간에 악평으로 돌아서 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2003년 10월 28일 오후에 마크는 시내 클럽에서 제시카라는 여학생과 만나게 되었는데 달콤한 데이트가 아니라 격렬한 말싸움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상한 마크는 기숙사로 돌아와 자신의 블로그에 제시카를 비난하는 글도 써봤지만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마크는 하버드 여학생들의 얼굴을 비교하는 페이스매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여학생 2명의 사진을 올려놓고 더 예쁜 쪽에 공개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 목적은 하버드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구하는 거였는데 재학생 명부를 구할 길은 해킹밖에 없었다. 마크는 보안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재학생들의 증명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 페이스매시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는데 너무 많은 접속자 때문에 커크랜드 기숙사의 인터넷망의 과부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학교 당국이 기숙사의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리고서야 잠잠해졌다. 마크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교 시스템을 해킹해서 학교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받았다. 훗날 그는 장난으로 만든 사이트가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 줄 몰랐고 그것이 학우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 사건으로 마크는 하버드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2002년 12월 윙클보드 형제와 디브야 나랜드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눈을 떠서 기업의 웹사이트를 제작해주는 회사를 설립하는 등 하버드에서 꽤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상이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수익을 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버드 커넥션이라고 이름 지은 이 웹사이트 개발 작업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윙클보드 형제와 디브야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코드 프로그래밍의 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 악명을 드날리며 혜성처럼 나타난 마크 저커버그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마크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웹사이트의 코드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 디브야, 윙클보드 형제의 주장에 따르면 마크는 계속 일정 회의를 미루기 시작했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메일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로선 단지 마크가 빨리 작업을 완성시켜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11일 마지막 회의에서 마크는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을 넘겨주고 하버드 커넥션 작업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대박이 보장된 하버드 커넥션 프로젝트가 자초될 위기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 윙클보드 형제와 디브야는 대단히 실망했다. 그들의 실망은 얼마 후 마크가 탈퇴를 선언하기 3일 전에 더 페이스북닷컴이란 사이트를 등록했다는 걸 안 순간 엄청난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장장 7년에 이르는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기초적인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실험이 끝나고 한 단계 진화하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버드 커넥션 같은 사이트를 구상하던 사람들은 많았다. 마크 역시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아이디어의 독보성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진화된 소셜 네트워크로 구현해내느냐 하는 거였다. 마크는 애초부터 발전된 소셜 네트워크를 구현해낼 만한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마크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믿을만한 극소수의 친구들과 추진해 나갔었다. 웹사이트 개발은 마크가 맡기로 하고 더스틴이 옆에서 도와주기로 했다. 크리스는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고 부자인 에두아르도는 서버 구매 등 초기 자금을 대고 사업 분야를 맡기로 했었다. 2월 4일 더 페이스북닷컴이 공개되고
2주 만에 4,000명의 학생이 가입하는 등 페이스북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마크와 친구들은 페이스북 성공에 기뻐하고 있을 새가 없었다. 당장 다른 학교까지 확장시킬 준비에 들어갔다. 그 결과 9월에 미국의 99개 대학교에서 약 28만 5천 명이 가입할 정도로 페이스북은 빠르게 성장해갔다. 6월 학기가 끝나자 마크는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로 갔다. 페이스북의 재정 상태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션 파커와 우연히 재회하였다. 션은 냅스터의 공동 창업자로 IT 업계에선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냅스터를 그만둔 후에 션은 평생 이어질 주소록이라는 콘셉트로 플락소라는 인터넷 회사를 공동 창업했다. 사업 수완이 좋은 션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쉽게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불성실한 업무 태도와 유흥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결과 플락소에서 쫓겨났다. 션 파커는 뛰어난 사업 능력과 함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션이라면 실리콘밸리의 많은 투자회사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끌어올 능력이 있었다. 비록 플락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만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페이스북의 가능성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마크는 생각했다. 션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크는 션을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으로 추대했다. 션이 회사의 사업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마트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션은 건물 투자자를 찾아냈다. 전자상거래 사업체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은 50만 달러를 페이스북에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50만 달러가 페이스북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나서야 마크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페이스북이 세상에 나와 인기를 끄니 거액을 제시하며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왔다. 유명한 음악 방송인 MTV는 7,500만 달러에 페이스북을 사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페이스북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2006년에는 야후의 최고 경영자였던 테리 세멜이 10억 달러에 페이스북을 사겠다는 제안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마크는 10억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려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07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페이스북의 평가 금액은 150억 달러 약 17조 원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즉시 한방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번에도 마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액의 제안들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마크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거액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돈에 대한 마크의 생각이 고등학교 시절에 시냅스를 팔지 않았던 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크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지만 그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다. 갈등의 불씨는 상존해 있었고 인수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분란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래도 페이스북을 지키겠다는 마크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여름이 끝나갈 때 마크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3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므로 하버드로 돌아가야 할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많은 고민 끝에 마크와 더스틴은 하버드를 중퇴하고 팔로알토에 남기로 했다. 페이스북 본부도 팔로알토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알토스 힐에 있는 집을 구했다. 이사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번에는 매사추세츠 법원으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다. 2004년 9월 2일 디브야 나렌드라와 윙클보드 형제는 마크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하버드 커넥션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 몇 가지 죄목을 걸어 마크를 고소했다. 마크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주장만은 용납할 수 없었다. 즉시 변호사를 구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소송 문제만 가지고도 마크는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자금 부족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다. 2004년 11월에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될 정도로 사용자 수는 몇 배로 늘어났지만 그에 비례해서 서버 등 장비 운용 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마크는 피가 마를 지경이었지만 페이스북의 무서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페이스북의 가치를 6천만 달러로 보고 6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그때 벤처 캐피탈 기업인 엑셀로부터 더 파격적인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엑셀에서는 페이스북의 가치를 8천만 달러로 보고 회사 지분의 15%를 가지는 조건으로 127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마크는 페이스북의 지배권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신중하고 단호했다. 션은 매각 지분의 15%를 유지하는 대신 페이스북에 대한 마크의 지분을 기존보다 높이기로 하고 또 이사회의 5석 중 2석을 마크가 가지기로 하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마크는 거액을 투자받으면서도 페이스북을 자신의 뜻대로 경영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2005년에는 미국 대학생의 약 85%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해 말에는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가 550만 명을 돌파했다. 그해 9월부터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후배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고등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2006년 9월부터는 13세 이상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페이스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페이스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고등학생이 가입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기로 마크는 기술 고문인 크리스 켈리와 함께 페이스북 회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인 프라이버시 설정 제어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이나 포스팅한 글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선택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한층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사이트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페이스북은 점점 진화하고 성장해갔다. 그만큼 회사의 규모도 커져갔고 체계적인 경영과 운영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마크는 자신이 경영자로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약 문제로 이미지가 나빠진 션이 페이스북을 떠나게 되고 창업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몇몇이 떠나면서 마크는 자신을 도와 페이스북의 기술 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새로운 인재를 데려오는 일은 뛰어난 인사 전문가로 로빈 리드가 담당했지만 마크와 새로 영입된 사람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았다. 특히 경영 수업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는 마크에겐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주고 조직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경영 멘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마크는 경영 멘토로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이었던 도널드 그레이엄을 모시기로 했다.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고 싶었던 마크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추앙받는 마크 앤드리센을 기술 멘토로 초빙해 도움을 받았다. 마크는 멘토 그룹의 지원을 받으며 균형 감각을 익히고 개발자에서 경영자로 성큼성큼 성장해 나갔다. 마크는 IT 기업의 주 수입원인 광고를 해야 한다면 페이스북의 광고 콘셉트는 기존 매체의 배너 광고와는 다른 뭔가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다 마크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검색어 광고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구글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셰릴 샌드버그 부회장이었다. 그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데다 최고의 학생에게 주는 존 윌리엄스 상까지 받은 인재 중의 인재였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레리 서머스 교수는 가장 아끼는 제자로 샌드버그를 꼽을 정도로 총애했으며 나중에 서머스 교수가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샌드버그를 연구 조교로 데려갔다. 그리고 재무장관 자리에 올랐을 땐 그녀에게 수석보좌관 자리를 맡겼다. 그녀를 구글로 영입하기 위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거의 매주 전화를 하며 공을 들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샌드버그는 대단한 능력과 경력을 가진 슈퍼급 인재였다. 마크는 진심으로 샌드버그를 영입하고 싶었다. 당시 적자를 내고 있던 페이스북으로선 뛰어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샌드버그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크는 그녀를 영입하는 데 서두르지 않았다. 사람을 얻는 데 있어 능력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크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결정을 재촉하지 않고 가급적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회와 세계,
그리고 현재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마크와 샌드버그는 서로에게 비전을 발견했고 같이 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샌드버그는 2008년 3월 2일 페이스북의 COO로 취임했다. COO는 페이스북의 2인자이자 실질적인 경영자 자리였다. 샌드버그를 영입한 후 마크는 배낭여행을 떠나기 위해 회사에 안식어를 신청했다. 사실 그때 마크에겐 휴식이 필요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흔들리면 페이스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꾸역꾸역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다행히 샌드버그의 영입으로 마크는 소진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마크가 잠시 회사를 떠나 있기로 한 결정에는 다른 의도도 있었다. 페이스북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샌드버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마크가 독일과 터키, 인도, 일본 등 여러 나라로 배낭여행을 간 한개월 동안 페이스북은 엄청난 성과를 냈다. 샌드버그와 페이스북 임원들은 매일 저녁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하며 새로운 광고 콘셉트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소비자 참여형 광고라는 새로운 방식의 획기적인 광고 콘셉트를 만들어냈다. 마크가 원하던 페이스북의 정신이 살아있는 새로운 방식의 광고는 대박을 터뜨렸고 적자 상태였던 페이스북의 재무구조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2010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마크 저커버그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동안 마크가 품고 있던 세상을 연결시키겠다는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았다. 페이스북이 안정화되면서 마크의 개인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마크는 불규칙한 식사와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매일 15시간 이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고갈되고 소진되어 갔다. 이제 마크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했기에 오랜 연인이었던 첸과 팔로알토에 있는 그녀의 작은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2012년 5월 드디어 페이스북이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기업 공개 규모는 184억 달러, 기업 가치는 1040억 달러였다. 기업 규모로 보면 미국 역사상 제너럴 모터스, 비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고 기업 가치로 따지면 맥도날드나 시티그룹, 아마존닷컴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마크에게는 세계 7대 부호라는 타이틀도 붙었다. 2012년 5월 18일 마크는 오랜 연인인 첸과 팔로알토의 집에서 100여 명의 하객만 초청해서 결혼식을 올렸다. 억만장자라는 명성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첸의 의대 졸업 파티인 줄 알 정도였다. 2013년이 되자 마크는 이제 자신이 진짜 꿈꾸던 일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협력을 얻어 인터넷 ORG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인도, 잠비아, 탄자니아, 케냐, 콜롬비아 등 인터넷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후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 일의 목표는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사는 일에 꼭 필요한 교육과 건강, 구직, 통신과 같은 분야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저는 자선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인터넷이 보급되면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건강, 직업 등 많은 정보들이 제공될 겁니다. 기회와 아이디어나 가능성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도 활력을 가질 수 있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까지 활력을 가질 수 있겠지요. 이것이 제가 기부 경제를 통해 이루려는 꿈입니다. 2015년 9월 마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마크는 그가 인터넷으로 세상을 연결시키려는 이유에 대한 연설을 했다. 나는 유엔과 협력해서 세계 각지의 난민촌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입니다. 인권 구현과 평화에 대한 희망은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나의 꿈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추수감사절 기간에 마크와 첸은 사랑하는 딸 맥스를 얻었다.
맥스의 탄생은 마크에게 세상을 연결시키겠다는 그의 꿈이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꿈의 확장을 가져왔다. 마크는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기부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 형태인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에 자신의 전 재산인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치로 4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52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마크는 이 재단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한 질병 치료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크의 기부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다. 보통의 기부는 기부 대상에게 직접 주거나 자선단체를 통하는 게 대부분이다. 더구나 기부나 재단 설립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마크가 선택한 방식은 더더욱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즉 거액의 기부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세금 회피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자신의 재단을 통한 기부 방식이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크가 굳이 그 방법을 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자선 사업에도 효율과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연결시키겠다는 자신의 꿈과 더불어 페이스북을 연결과 소통의 좋은 통로로 만들겠다는 본질에 충실해 왔던 것과 다르지 않다. 마크는 자신의 딸과 함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인디언의 전통잔치인 포트레치처럼 만드는데 온전히 재산을 쓰고 싶기 때문이다. 마크는 서로 주고받을 선물이 존재하는 세상, 선물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가장 명예로운 세상, 연결과 소통 속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보다 투명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마크의 진짜 꿈이기 때문이다.